앞바퀴의 서스펜션이 속도를 쭉 올려보니까 어떤 공격적인 뭔가의 비중은 좀 보기가 힘들고요. 차선을 바꿀 때 보통은 이제 슥 하고 들어가고 슥 하고 들어가면 쓱 눌렸다 딱 일어나야 되는데, 얘는 쓱 하고 들어갔다 탁 놓으면은 스프링의 텐션이 너무 강해서 탁 튕겨요, 차를. 그러니까 이런 느낌 때문에 아마 핸들을 부드럽게 세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운전자가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얘네가 의도적으로 스티어링 세팅을 뻑뻑하게 한 것 같아요. 이 각바퀴의 텐션을 굉장히 강하게 해놔가지고 이 쓱 눌렀다가 쓱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코너 같은 데서 자칫 차가 날아가기 되게 쉽죠. 현재 이 차의 앞바퀴의 서스펜션은 그 3시리즈나 5시리즈를 많이 모방해서 만들어는 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암의 두께를 더 두껍게 해야 돼요. 특히나 앞쪽에 있는 그 스티어링 암의 앞쪽에 있는 텐션 스트럿을 훨씬 더 두껍게 만들어야 되고, 스티어링의 암도 더 두꺼워야 되죠. 그렇게 하고 그 너클암의 형상을 완전히 BMW처럼 해야지만 코너를 돌고 뭐 했을 때 이렇게 싹 파고드는 느낌이 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다시 또 직발을 잡을 때 굉장히 어려워지고, 앞바퀴의 서스펜션을 그 정도로 예리하게 해놓으려면 뒷바퀴는 말도 안 되게 정말 정밀한 세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미국 브랜드가 뒷바퀴의 서스펜션을 독일 브랜드 애들처럼 그렇게 정밀하게 안정성과 조종성의 캐파시티에 주된 큰 역할을 갖고 있는 건 뒷바퀴의 서스펜션이거든요. 근데 얘네는 뒷바퀴의 서스펜션을 그 정도까지 세팅할 능력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국 차들은 대부분 유유자적 부드럽게 쫙 가는 거는 굉장히 높은 세팅 기술을 갖고 있지만, 독일 애들처럼 민첩하게 작동하는 스포츠카나 슈퍼카의 DNA를 갖고 있는 뒷바퀴의 서스펜션을 일반 세단에다 적용하는 기술은 미국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얘네는 그런 차를 안 만들어요. 왜? 시장에서 그런 차를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얘네는 앞바퀴의 서스펜션이 지금도 보면 어느 구간이든 직발을 달릴 때 흔들림이 없어요. 대단해요. 140이 됐던 150이 됐던 160이 됐던 어느 구간에서도 직발에서는요 그냥 레일을 가는 느낌이네요. 와, 되게 신기하네. 차가 되게 작잖아요. 원래 이렇게 작은 차들은 직발을 달렸을 때 앞바퀴가 어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앞바퀴가 어떤 그 높은 속도에서 앞바퀴가 조향을 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바퀴를 통해서 미세하게나마 흔들림이나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운전자한테 그걸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자가 고속으로 달릴 때 핸들을 꽉 잡게 되는 이유가, 앞 서스펜션이 뭔가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스티어링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불안해 가지고 앞바퀴 쪽을 타고 들어오는 것 때문에, 또는 차 전체에서 어떤 고속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운전자는 핸들을 꽉 잡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야, 그게 없네. 핸들을 꽉 잡는 게 없어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 속도를 쭉 올리면 그냥 낮은 속도든 높은 속도든 별로 신경 쓰는 게 없어요. 그냥 야, 이거 하나는 진짜 대단하네. 하필이면 나도 비상등을 켜고 가요. 왜냐면 지금 안개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앞이 안 보여요. 전방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안전운전 꿀팁,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악셀을 쭉 밟기보다는 살짝살짝 밟으면서 미끄러운 도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악셀레이터를 급하게 밟거나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계속 엔진의 출력이, 회전수가 그대로 미션을 타고 가면서 탄력주행을 하면서 가줘야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안정적인 브레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과도하게 엑셀링도 하지 말고 과도하게 브레이킹도 하지 말고 계속 살살 악셀 쪽에 살짝만 발을 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의 회전이 계속 미션하고 연결돼 있도록, 그래야 살짝 브레이크 밟을 때 엔진 브레이크와 함께 바퀴 쪽에만 과도한
브레이크 캘리퍼에서 바퀴 쪽을 꽉 묶지 않게끔 해가지고 엔진 브레이크가 연동되게 해서 브레이크로 인해서 쭉 미끄러지지 않게 브레이킹제, 이런 식으로 살살 이런 구간이 끝날 때까지 멀리도 보면서 항상 좌측과 우측과 룸밀러를 중간중간 봐주면서 안전하게 달릴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슬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좀 내린 데다가 날씨가 지금 기온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제가 원래 고속도로 구간이 끝나고 나면 타는 그 와인딩 도로는 오늘 못 갑니다. 이런 데서 이런 날씨에 이런 노면에서 와인딩 타면 저 죽어요. 그리고 차도 망가지고. 와 진짜 야, 작은 차체 치고는 고속으로 갈 때 이 핸들을 꽉 안 잡아도 되는, 고속에서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가요. 제가 하체 후리기를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뒷서스펜션이 전반적으로 이 운동 특성에 맞게 세팅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급코너를 돌거나 뭐 할 때 벤츠나 BM이나 포르쉐처럼 멀티링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하게 그렇게 작동하는 구조의 서스펜션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했던 걸로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이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운동 특성에서 특히나 탁 칼치기를 했다 복원을 할 때나 이렇게 코너를 싹 말고 들어갈 때나 그런 그 BMW나 이런 애들처럼 싹 긁고 가는 느낌은 주지 않아요. 주지 못하죠. 주지 못하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들만큼 하지 못할 거면 얘네는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럴 거면 우리는 직발에다가 모든 걸 걸겠다. 뒷서스펜션이 직발을 갈 때 최고의 뒷바퀴 쓱 말렸어요 지금. 노면이 살짝 미끄러운 것도 있는데 뒷바퀴의 서스펜션이나 이게 이렇게 싹 이렇게 롤을 허용하면서 갔으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을 텐데 롤을 허용해 주지 못하고 뒷바퀴의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얘네의 의도적인 세팅 때문에 저 정도 코너에서 뒷바퀴가 싹 밀린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차는 앞바퀴 서스펜션도 마찬가지고 뒷바퀴의 서스펜션도 직발에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게끔 서스펜션을 세팅을 한 거죠.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서는 비록 다른 차들과 다르게 탱탱한 느낌을 주고 독일차 느낌을 주는데 직발까지 미국 차의 성향을 가졌다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 도로에서 타기에는 대박의 차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까다로운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외에 이 차는 주행할 때 쭉 달리면 다른 우리가 탔던 E급의 차들하고 다르게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실내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뒷바퀴가 저기에 있는데 뒷바퀴가 돌아가는 느낌이 희한하게 요 어디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거를 좀 더 많이 느끼게 될 텐데, 그거는 뭐냐면 보통 이런 차급에서는 뒷바퀴에 그 디퍼렌셜 케이스를 알루미늄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뒷바퀴에 디퍼렌셜 케이스를 스틸 구조를 넣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마운트 설계를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독일 브랜드들의 이 차급을 카피를 할 때 뒷바퀴에 그 디퍼렌셜 케이스가 달리는 거는 그들 걸 그대로 카피를 했는데, 그럴 거면 디퍼렌셜 케이스도 알루미늄을 해야 되거든요. 카피는 그대로 해놓고 소재는 스틸을 썼죠. 돈을 아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뒷바퀴에 좌우바퀴로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서 나가는 그 안에서 생기는 회전 저항이라든가 또는 디퍼렌셜 케이스 안에서 돌고 있는 그 기어들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진동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회전 주파수, 힝 도는 그 모터가 도는 듯이 기어가 돌 때도 생기는 그 주파수들이 있어요. 주파수 진동. 그게 이렇게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주행을 할 때 별로 좋진 않죠. 근데 이렇게 낮은 RPM을 걸고 쓱 갈 때는 지금 1800 RPM 정도에서 지금 90km, 95km 달리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느낌에서는 느껴져요. 아, 나가리네. 사실 오늘 만약에 날씨가 따뜻했고 비가 내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차를 가지고 제가 그 테스트하는 그 후반부에 와인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서 달렸으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이 차는 뜨거운 여름철에 그립 좋은 타이어를 끼고 달리면 꽤 재밌게 달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달리기엔 이제 미션이 너무 어리버리를 많이 까고 브레이크 성능 안 좋고. 근데 아까 브레이크 연차 밟았을 때 다시 쭉 밟았다가 쭉 하고, 이 미션이 너무 어당치잖아. 못 가요, 차가 아예. 자, 두 번째 밟고 다시 쭉 갔을 때 마지막에 브레이크 역시 정신줄 놓네요. 브레이크의 냉각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죠. 네 번째 브레이크는 또 왜 잘 듣는 거야? 얘는 브레이크가 열받아야 잘 듣는 것 같은데? 왜 네 번째에서 브레이크가 왜 갑자기 말을 잘 듣는 거야? 이상한데? 오! 브레이크 안 듣네요. 근데 이건 지금 열이 많이 받아서 그런 거고요. 아무튼 근데 왜 차가 이렇게 붕 떠서 가는 느낌이 드는 거지? 이게 서스펜션의 형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스프링의 텐션을 너무 세게 해서 그런가 몰라도 어느 상황에서도 차가 탁 노면에 달라붙어 간다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차를 타면 사람들이, 보통 캐딜락 CTS를 타는 사람들이 보통 한 달 안에 차에 대부분 실망을 하거든요. 내 차 씨발 좀 이상하다, 잘못 샀다. 이 차주분도 지금 바로 후회하고 계세요. 차 지금 팔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CTS가 차가 많이 안 팔리는 데는 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차가 안 팔리는 거예요. 노사장이 까는 차들 보면 희한하게 차들이 잘 안 팔리는 차들이에요. 왜 그래? 나는 느끼는 걸 설명을 잘 하는 거고, 보통 사람들도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못 할 뿐이죠. 뭐가 이상하고 뭐가 나쁘다는 거를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설명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입소문을 타고 차가 안 팔리는 거죠. 그리고 시운전을 하러 갔을 때도 딱 타보면 뭔가 차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한 거죠.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지. 시야는 딱히 나쁘다 그런 건 없고, 저는 지금 워낙 지금 카메라가 많이 달려 있고 야간이라 조명을 다 켜놔갖고 사실 안전운전에 굉장히 지금 방해가 되는 상황인데, 사이드미러나 이런 것들은 차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잘 돼 있습니다. 크게 잘 돼 있고요. 전방 시야 되게 좋고 운전 자세도 꽤 괜찮습니다. 의자도 딱딱하니 잘 잡아주고, 스티어링의 각도 되게 좋고요. 인체공학적으로 달리기에는 딱 좋은 세팅이긴 한데, 근데 어딘지 모르게 좁아. 좁은 느낌. 근데 저는 사실 이 좁은 느낌을 좋아합니다. 좁은 느낌을 좋아하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병신이다 라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딜락 CTS 사실 난 되게 기대하고, 사람들이 댐퍼랑 타이어만 좋으면 차가 굉장히 좋다 막 그래서 좀 기대했는데 아니었네요. 다 뜬 소문이었고, 그들이 그냥 어떤 제조사를 생각해서 일부러 좋게 리뷰를 해준 거 아니냐. 물론 그 제조사를 배려한 거죠. 제조사나 판매사를 배려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차는 안 사는 게 정답이다 라고 하고 싶고요. 차주분은 가뜩이나 차에 정이 떨어지고 중고차 값도 많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 차는 할인 많이 받고 싼 맛에 고속도로에서 지방 출장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쭉 타기에는 나쁘지 않은 걸로 후둔하게 마무리를 하고, 별거 없으니까 여기서 줄이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조작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은요, 낮에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왜냐면 밤에는 잘 안 보이고 얘가 못 찍으니까 낮에 찍은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딱 대체를 할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야간 리뷰가 주였는데 갑자기 주간. 이번엔 좀 반대죠. 근데 스케줄상 어쩔 수 없었고, 사실은 근데 스케줄상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좀 틀어졌죠. 밤에 좀 쏘려고 했는데 비도 오고 안개 끼고 막 그래가지고 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찍고 싶은 만큼의 분량은 잡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영상을 찍다 보면 여러분들이 노사장 왜 저기서 저걸 안 했을까, 물론 제가 게으르거나 좀 몰라서 깜빡해서 못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쉬워하는 장면이나 주행 코스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열에 6, 7은 대부분은 주행 환경이 받침이 안 됐을 때 그런 걸 못하는 경우가 있죠. 차가 너무 막힌다거나. 자, 이제 밤에는 이런 조작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얘가 지금 다 터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먹을 때도 많고요. 되게 불편해요, 쓸 때. 그래서 요새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뭐 획기적이냐 어쩌냐, 그리고 옛날에 내가 무트라인 있었을 때 이거를 엄청 깠을 때 미국에서 이거를 개발을 참여했던 우리나라 직원분이 저한테 막 항의 메일을 보냈어요. 당신이 뭔데, 응? 감히 개발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목적을 갖고 만든지 뭐를 알고 그렇게 까냐. 근데 제가 그때 이 터치를 굉장히 안 좋다고 깠는데 이제 이게 없어졌더라고. 없어진 거 보면 안 좋은 게 맞는 거죠. 안 좋아졌으니까 없어졌을 거 아니야. 지금은 아무튼 이게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ATS나 이런 거 초기에 나왔을 때는 이 미션이 이제 ZF 거를 갖다 써서 좋았는데, 지금은 얘가 이 GM의 8단 미션이 들어가면서 아쉬움이 있는 거고, 야간 리뷰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주간에도 뭐 야간하고 크게 차이 날 건 없죠. 지금 일단 여러분이 딱 봐도 제가 엄청 좁지 않습니까? 차가 굉장히 좁아요. 거의 뭐 3시리즈만 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차가 굉장히 작고요. 댐퍼나 탱탱하게 만든 스프링이나 요새 GM이 다 방향성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결코 승차감이 나쁘지 않은데, 하체 서브프레임을 좋은 알루미늄 소재를 좀 부실하게 넣고, 서스펜션의 세팅도 완벽하게 BMW도 아니면서 어젯밤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직진 안전성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욕심이 과하지 않았나. 한 방향성, 미국 차답게 만들자니 답이 없고, 독일 차처럼 따라가자니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직진 안전성에 대한 그게 안 나오고, 또 그들의 기술을 다 흡수하자니 모자라는 주행 데이터 값을 갖고 올 수 없고, 또 미션은 뭐 대기업이니까 얘네 GM이 1년에 한 900만 대 1000만 대 팔잖아요. 그렇게 큰 회사들은 사실 미션을 잘 사다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들이 돈 남겨 먹으려고 미션 지들 거 넣고 이러다 보니까 총체적인 난관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고, 아까 오전에도 잠깐 차를 탔을 때 보면 이렇게 이제 가다서다가 아주 이렇게 천천히 갈 때는요, 변속이 이렇게 될 때 크게 티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좀 급하게 가는 경우 있죠. 팍 가다 쓰고 탁 꺾고 탁 하고 하면은 막 미션이 승질을 부려요, 나한테. 막 미션이 막 나한테 댐빈다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좀 미션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 차의 실력을 많이 까먹는다는 거고, 주간 주행 때는요 야간 주행 때보다, 그러니까 이 차가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게 이거예요. 주간 주행 때가 훨씬 차가 더 편해요. 더 잘 보이고, 물론 이 차주분이 틴트를 좀 시커멓게 한 것도 있지만 전방이나 차 전체의 크기가 느껴지는 일체, 내 몸하고의 어떤 그 페어링이 밤보다 낮이 더 좋아요. 차를 잘 만들면 낮이 되든 밤이 되든 차가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운전자하고 이렇게 딱 일체감이 드는데, 낮에는 불편함이 없는데 밤에 약간 좀 불편하다 그러면 그 인체공학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건데, 얘가 현재 그런 부분에서 낮에가 운전하기에 훨씬 더 편하고, 근데 정말 좋은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외부 사람들이 이 차를 봤을 때 이 차를 E클래스나 5시리즈라 동급이라고 볼지 더 비싸게 볼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미국 차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차를 고급스럽게 보지는 않거든요. 미국에서는 캐딜락이라는 브랜드가 좀 고급 브랜드긴 한데, 운전을 할 때 5시리즈나 E클래스의 동급이라고 캐딜락에서는 광고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3시리즈만 하거든요. 그래서 차 크기가 딱 좋아요. 딱 좋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몰고 다니기에 굉장히 이 소나타보다도 좀 작은 느낌이 나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 때 되게 부담이 없죠. 그리고 이게 미션이 약간 어중떠중해 갖고 말을 좀 이렇게 변속이 좀 동력 체결은 좀 늦게 되는 건 있지만, 이렇게 몰면 마력이 아무래도 276마력이고 토크가 40이 넘으니까, 물론 이제 완벽하게 락업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차 확 튀어나가진 않지만 꽤 이렇게 좀 재밌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기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노면이 계속 안 좋은 때를 다닐 때는
아무래도 보강을 해놔서 빨리 다닐 때 탁 튕길 때는 보강된 것들이 나한테 안 좋은 승차감을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그냥 계속해서 비포장이나 노면이 안 좋은 데를 다닐 때는 오히려 그 약간 서브 프레임이 좀 부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 부드럽게 노면의 잔진동이나 이런 불쾌한 것들을 잘 걸러줘서 꽤 부드럽게 탈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또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낮에 이제 어제는 노면이 안 좋아서 세게 못 달렸는데 지금 못 세게 달리다가 브레이크 근데 브레이크를 밟다가 방금 놨는데도 다시 제동이 살짝 걸리는 걸 보면 이게 그 ABS 모듈 있잖아요. 걔네가 이제 작동하는 게 약간 좀 그 전자 제어가 좀 부족한 거죠. 나는 페달을 놨는데 캘리퍼는 페달을 탁 놓지 않은 거죠. 캘리퍼는 디스크를 탁 놓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페달을 놨는데도 불구하고 살 걸리는 게 그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엔진 브레이크. 그러니까 기어 변속기가 느린 거죠. 변속기가 내가 원하던 때 딱 그게 안 되니까 변속기가 좀 늦게. 이런 경우는 대부분은 이 캘리퍼가 디스크를 늦게 놨다라기보다는, ABS 모듈이 오작동을 했다라기보다는 변속기가 엔진 단수를 내리면서 어벙 떴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제 프로그램 로직에 의해서 단수를 내리면서 토크 컨버터에서 그거를 약간 띄워주거나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어제 밤에 얘기한 대로 미션이 되게 병신짓을 많이 해요, 이 차는. 이 엔진이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거 보면 찐빠나 뭐 부조 현상은 아닌데, 기본 아이들 상태도 다른 독일 차들보다는 약간 부족해 보이네요. 약간 부족해 보이고, 이렇게 되면은 뭐 좋은 게 별로 없네요. 야간에 내가 쏘지 못했던 것 뿐이지 야간 리뷰에서 대부분 다 캐치가 된 게 아닐까. 어제는 노면이 너무 안 좋아갖고 요리조리 치면서 다니진 않았는데, 한 가지 다시 한번 못을 받고 가고 싶은 거는, 댐퍼나 타이어가 부족해서 이 차가 제 성능을 못 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설계에서 카피를 100% 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차의 한계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고, 현재 이 차의 댐퍼는 괜찮아요. 절대로 이 차의 댐퍼가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아니기 때문에 댐퍼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션이 참 느려요. 계속해서 제가속을 할 때나 추월 가속에서 내가 치고 날 때 지금처럼 락업이 딱 걸려서 쫙 쏟아부을 때는 쫙 속도를 내고 되게 잘 가거든요. 근데 막 왔다리 갔다리 공격적인 공격을 할 때, 지금도 미션이 변속 추격이 딱 오잖아요. 이건 내가 봤을 때 밤에 내가 얘기했던 미션에 대한 바보 같아. 지금 이제 락업에 걸리니까 속도는 기가 막혀. 방금도 페달을 놨는데 한 번 더 걸리는데 기어 단수가 내려가니까 얘는 미션 문제가 정확하네요. 캐딜락 잘 가라. 멀리 안 나간다. 너네는 안 더갔다, 야. 단종도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는 안 사면 될 것 같고요. 코너를 들어갈 때 기울어짐이 상당히 크네. 근데 뒤에가 이렇게 싹 말리려고 하는 거 보니까 디서스펜션의 설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고. 자, 캐딜락 멀리 안 나갑니다. 이런 차는 안 사면 되고, 할인 사정없이 많이 해주면 그때 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걸로 하고 다시 야간 주행으로 다시 넘어가거나 아니면 총평으로 넘어가거나 둘 중에 한 군데로 다시 뿅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로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별로 인기 차종이 아닌 캐딜락 CTS의 리뷰가 끝났죠. 영상에서 아쉬움이 많은 영상입니다. 굉장히 달리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일부러 달리려고 밤에 스케줄을 잡았더니 안개 끼고 비 오고 그래서 노면 상태 때문에 제대로 달리지 못했는데, 하지만 뭐 카메라를 켜기 전에 달렸고, 또 낮에 노면이 좋을 때 살짝 과하게 몰아보면서 다 아는데, 독일차보다 더 독일차다운이라는 슬로건은 아닌 것 같고요. 독일차를 많이 흉내를 냈습니다. 미국의 GM이라는 브랜드가 캐딜락의 데뷔점에서, 아니면 다른 라인업에서도 굉장히 독일풍에 가까운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BMW 같은 주행 특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주행 데이터는 돈 주고 사거나 단기간에 카피를 해서 가져갈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차를 가져다가 뜯어가지고 카피를 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셰시의
뼈대의 모든 것들을 똑같이 만들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죠. 더군다나 이 캐딜락 CTS 같은 경우는 ATS, CT6, 그 카마로 막 이런 것들과 플랫폼이 공유되기 때문에 절대로 5 시리즈나 3 시리즈를 똑같이 표방할 수는 없죠. 서스펜션의 형상과 재질, 서브 프레임, 그 다음에 리어 서스펜션 등을 많이 카피는 했지만 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뭐 절체절명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나마 또 자기들 나라의 어떤 고유의 문화 때문에 직진 안전성에서만큼은 불안해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미국 차다운 면모도 그대로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별종스러운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차를 타고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간혹 잠깐 탔을 때 좀 승차감이나 뭐 성능에서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길어야 한 달 갈 겁니다. 한 일주일 안에 대부분 후회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차가 2002년인가 3년에 1세대가 처음 나왔으니까 약 18년 정도 됐으니까 7321 단종까지 한 2, 3년 남았죠. 이제 사실 단종이 얼마 안 둔 차를 가지고 노사장이 평가하는 게 맞진 않는데 이 차는 그냥 보내고요. 다음 차를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이 차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캐딜락 코리아에서 이 차를 많이 팔고 싶다라고 하면 엄청난 할인 플러스 서비스 쿠폰을 많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선택해 볼 만하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뭐 1,300을 할인해 줘도 어차피 중고차 값에서 또 날아가는데 의미 없다라고 보고요. 캐딜락 관계자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릴게요. 이 차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향에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일본 차스럽던가 독일 차스러운 게 낫지, 아니면 아예 미국 차. 근데 미국 차스러운 순간 우리나라랑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도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맞고, 캐딜락에 대해서 차부심이 있는 분들 살짝은 인정해 드릴게요. 그 정도의 성능은 나오니까. 하지만 별 볼 일 없다라는 걸 제가 증명했으니까 더 이상의 차부심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안타깝긴 한데 단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이 차를 생각해 두신 분들은 다른 차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CT6는요, 더 미국스러움이 가미가 돼 있어서 고속 주행을 하거나 장거리 주행할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오히려 5 시리즈나 E클래스보다. 근데 얘는 작아가지고 그게 좀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잘 고려해 보시고 차를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CTS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버스 인더스트리와 노사장은 언제나 그랬듯이 탁탁 풀악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로 갈까? 아니, 네.